1년 전 오늘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코로나는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작년 3월 12일 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증시도 마비됐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다우지수는 2만 선이 깨졌고 같은 날 코스피는 1,40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1년 마스크는 일상화가 됐고 비대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 팬데믹 1년,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워야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작년 딱 이날 목요일이었습니다. 3월 19일 공교롭게도 글로벌 증시는 동시에 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는 오늘 돌아보니 글로벌 증시는 거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000선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팬데믹 1년, 이제 앞으로는 뭘 보고 우리가 복귀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TV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뵙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무님께서는 여기가 친정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섭외 요청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우리 토마토 TV는 제 친정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의 이제 첫 경제 방송 출연이 토마토 TV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전무님? 그게 정확하게 21년 전이고요. 2000년도에 출연 요청을 받아서 출연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돈도사들의 토크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있을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월화수목금의 돈도사들의 토크가 5시부터 6시인가 7시부터 8시인가 그때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고요. 그때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고정 출연했었죠. 수요일 날 고정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수요일은 선물 옵션 토크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시스템 펀드부터 시작해서 파생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물 옵션을 운용하시고 포지션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한 거의 1년 동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꽤 오래 하셨네요. 그 수요일 돈도사들의 토크가 굉장히 인기 코너였어요. 전무님 덕분에. 그래서 아마 우리 토마토 TV를 오랫동안 이제 시청하셨던 애청자분께서는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굉장히 반갑게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뵙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사실 동학개미의 비대면 과외 스승 이렇게 유명해서 저도 너튜브로 너무 열심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뵙는 기분이랄까요? 그러세요? 20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께 우리 박세익 전무 인사드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일단은 좀 복귀 차원에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년, 딱 팬데믹 1년 돌아보니 동학개미의 승리였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방금 앵커님 오프닝 코멘트에서 작년 3월 19일이 1500이 깨진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작년 3월 19일이었지. 얘기랑 생각이 났고요. 그때 제가 1500이 깨지면서 집에 가서 장문에 글을 적었어요. 장문에 글을 적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코로나19 위기는 대한민국이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장문에 글을 적어서 오늘도 이제 고등학교 제 후배들하고 점심을 먹었었거든요. 그 글들을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다가 저희 기관 고객분들한테도 보내고 연기금 기관 고객들한테도 다 보냈었어요. 그날 장문에 글을 적어서 새벽에 이제 다 보냈는데 그 글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경제주권이란 단어 저도 계속해서 좀 봤습니다. 전무님. 그래서 1500이라는 지수가 깨졌지만 그때 당시에 왜 이 위기가
천백을 가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네. 1987년 블랙만데이 때와 같은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1987년 10월에 있었던 블랙만데이가 정확하게 최근 1년 동안 회복한 모습처럼 네. 회복이 됐었어요. 진짜 반등을. 와.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1년 만에 회복을 한 게 아니라 네. 한 2년 걸렸었어요. 아. 근데 그때 시절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정보가 그죠? 빨라진 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르게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왔지만 그 반등의 모양새는 정확하게 블랙만데이 이후의 회복세나 똑같은 모양이 나왔었고요. 그때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이니까. 네. 우리가 98년 IMF 때 많은 우리의 우량 자산을 네. 부동산부터 우리의 우량 주식을 많이 뺏겼어요. 외국인들한테. 예를 들면 네. 강남 테헤란로에 보면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 있잖아요. 네. 그게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제 지었던 건물인데 정말 헐값에 팔렸어요. 네. 그 헐값에 팔리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도 헐값에 팔렸지만 당시 98년도에는 환율이 네. 그 전에 800원이었던 환율이 1,800원까지 가면서 외국인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달러만 있으면 800원만큼만 살 수 있었는데 1,800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그쵸. 그때 치솟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800억짜리를 1,800억짜리를 800억 정도 수준의 똑같은 가격으로 외국인은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네. IMF 전에는 20% 지분율이었거든요. 근데 IMF 때 외국인 지분율이 40%까지 올라와요. 그때 외국인들은 대폭 늘었군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우량 자산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산을 취득해 가죠. 그걸 화폐 전쟁에서는 양털 깎기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양털 깎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양털을 깎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폭락한 우리의 우량주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로 한 100조까지 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놨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은 7월 달만 되더라도 그때 네. 이제 3월 19일 날 적었을 때 7월 달만 되더라도 2,100을 회복을 할 거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우량 자산을 열심히 사고 연기금은 제발 환매랑 이래 주식을 팔지 말고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좀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랑 마지막 얘기가 그때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꽤 큰 이슈였거든요. 네네. 3억으로 떨어지면 돈 많은 개인들이 우리의 우량 자산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 많은 개인들이 우리의 우량 자산을 사는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라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부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뭐 청와대에도 보내고 다 했었어요. 그게 어쨌든 많은 힘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기관들은 사지 않았지만 우리의 개인분들이 너무나 우리 우량 주식을 사고 또 해외 가서 서학개미 분들이 맞아요. 또 해외 우량 주식을 또 많이 사셨잖아요. 그때 또 싸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년은 두고두고 우리 금융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이제 기억될 그런 동학개미의 정말 큰 성공의 역사로 기록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 전 전무님의 글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대폭 줄이고 그 속도감도 빠르게 다시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동학개미의 승리가 많네요. 그렇죠? 네, 완벽한 승리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복귀해보니까 1년이 굉장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사실 모신 이유 자체가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증시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무님. 그래서 작년 한 해의 그 우상향을 너무나 명확하게 맞추셨잖아요.
그리고 3,150에서는 지금 단기 약간 고점 시그널 나온다라는 네, 그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쪽집게처럼 잘 맞춰주시기에 올해도 우상향으로 갑니까? 라는 질문부터 바로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다시 지난 고점이었던 3,266이었죠. 그걸 뚫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네.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이 그 방향성을 정해줄 겁니다. 네, 정해줄 건데 지금은 저는 한 7, 80% 정도 그 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실적이 깨지면 2009년, 10년, 11년도에 차정상세가 끝나고 나서 네. 기업의 실적이 감익이 됐었어요. 감익이 되는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박스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네. 코스피는 박스피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이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2,500 미만이라면 네. PBR 1배 미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약간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셔도 되지만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PBR이 1.2배잖아요. 3,150이면. 네. 그 1.2배 수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빠지죠. 네. 예, 1.2배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나는지 안 나는지 조금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네.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나 계속 해외 외신을 많이 봅니다. 네. 그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가 우리보다는 훨씬 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전략 제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도 뭐 메릴린치에서 보면 네. 네, 지금과 같은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기업들의 탄탄한 어닝 증가 그리고 과거에는 얼마 전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너무 쏠린 네. 이익 증가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뭐 화학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네. 그죠? 예, 그 무거웠던 자동차도 그렇고 이익의 범위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런 시장의 브레스라고 하는 네. 부분을 보는데 예. 이런 이익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뭐 슬라이틀리하게 이번에 이 4월, 5월 달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단을 한번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돼 4, 5월에 3,266을 뚫고 그 다음에 계속 레벨업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 아마 상단을 계속해서 뚫어나가는 그런 우상향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결국은 좌우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월에 나왔던 3,266선의 이 고점이요. 그때 금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결국은 금리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는 해석들도 이렇게 뒤늦게 복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변곡점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변곡점이라는 말은 이번에 고점을 치고 이제 다시 빠질 거다. 뭐 그런 약간 이제 시장이 끝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끝나게 되는 거는 금리가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하시는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년 이후로 30년 동안 네. 7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어요. 그 7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였어요. 예. 그러면 그 30년 동안 네. 합산을 했을 때 S&P 500의 주가 상승률은 한 9%에서 1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 15%가 나왔으니까 금리 하락기에는 한 4%, 5%밖에 안 나왔겠죠.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은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네.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금리가 오르는 걸 보면서
와,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음.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 굉장히 강세장이 오는데 가장 최근에 강세장은 2004년, 5년, 6년 요때 장이었어요. 그때가 골디락스라는 네. 단어를 쓰는 때 그때 장세였고요. 2004년 6월 달에 페드가 이제 금리를 처음 올리는데 네. 2003년 1월까지 페드가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0년, 2001년에는 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리고 2002년까지 닷컴 버블의 후유증 때문에 계속 S&P 500이 저점을 갱신하고 나스닥도 5,100 같은 나스닥이 네. 1,400까지 흘러가는 내리는 와중에 네. 페드가 그때는 앨런 그린스펀이 있을 때인데요. 네. 그린스펀이 계속 금리를 낮춰요. 페드 금리를 6.5에서 1%까지 계속 낮추는 동안에는 네.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그 낮췄던 금리를 언제부터 올리냐면 네. 2004년 6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6월 아. 달부터 올리고 8월 달에 두 번째 올리고 그러고 나서 2006년 8월까지 17번의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예. 그때 그 금리를 올릴 때 최근에 우리 업계에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이때 큰 돈을 버셔서 몇백억대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금리가 가열차게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네. 17번이나 페드가 금리를 올려야 네. 될 정도로 네. 예,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고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된 그 이유는 금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처럼 최근에 CPI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시에 2004년 초기 모습처럼 보였어요. 예, 이 정도 금리 올라가는 거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그런 데미지를 주는 요인이 그런 아니다. 금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에 집값이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2006년도에 페드가 17번의 금리를 올렸을 때 네. 페드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가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네. 아니 이렇게 비싼 금리에 그러면 최근에 연준에서 MBS라고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는 네. 주택담보증권도 막 사잖아요. 네. 그걸 사면서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레이트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택을 살 때 장기 30년간에 내는 그 금리를 네. 낮춰줘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을 네. 높여주기 높이기 위해서.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준에서 뭐 그런저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네. 나중에 5%대에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고금리를 경제랑 가계가 과연 버틸 수 있나? 거기다가 플러스 그때 철광석 가격부터 유가가 쪽이요? 유가가 140불까지 갔거든요. 와, 근데 네. 그때도 10불 때부터 시작했던 유가가 140불까지 가는데 110불을 넘어갈 때 아니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네, 그 그렇겠네요. 정도로 가계 소비에 위축을 주는 네. 그런 고유가랑 고물가랑 거기다가 고금리.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오버슈팅했어요. 올랐다는 2007년도에 우리가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그걸 보면서 경제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나? 그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지금 10년물 1.7%도 돌파했는데 이 금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대충 뭐 한 2.7% 이렇게 돈 빌리는데 이자가 나오잖아요. 영향을 안 주죠. 예,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승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임계치에 이르러서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산사태가 나기 전에 네. 비가 많이 오는데 2004년처럼 그냥 봄비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비. 너무나 그동안에 그렇게 바랬던 네. 경기가 살아나는 봄비가 오고 있는 그 봄비를 반영하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2% 전까지 이 금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 네, 네, 그렇게 기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금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오해도 좀 풀어주셨고 네.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주식이 움직이지 않다가 인상기에 올랐던 주식의 이런 역사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큰 기우다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쉬어가는 이 증시, 지금이 진입 타점인가요? 네. 그래서 1월 초에 1월 11일이었나요? 그 3,266을 찍고 그죠? 네. 그 10월 말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하는 부분은 3억으로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많은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줄여놨다가 뭐야 10억으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네. 그 불확실성 두 개가 딱 없어지면서 이제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 랠리가 있기 전에도 8월 초에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네. 9월, 10월 그리고 10월 말까지 두 달 네. 반 정도의 충분한 쉬어가는 휴식 조정이 기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 말에 제가 여러 방송에 불려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나스닥도 최근처럼 이렇게 3% 빠지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서야 그때도 2,450에서 2,280 정도까지 빠질 때마다 그때도 금리 얘기 나왔었어요. 그때도 0.7, 0.8 금리가 0.5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맞아요. 대선 괜찮습니까? 라는 방송도 많이 그런부터 하셨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시장이 3월부터 8월까지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그냥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그 기간 조정의 마지막 국면에서 소위 네. 말하는 제가 우리 토마토 방송에서 네. 20년 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선물 옵션 그런 전망을 얘기하면서 예. 마지막에 올라오기 전에 최근처럼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항상 거짓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걸 이거의 전문 용어로는 윕소라고 그래요. 예, 톱니 톱에 요 네. 톱니 같은 모양을 이제 우리가 윕소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확 빠지는 듯한 깨구리가 움츠리는 듯한 이 조정을 저희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 윕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항상 그런 걸 주고 빵 올라가요. 대시세는 마지막 겁을 윗수 주고. 이후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쫀칭을 턴다 그러죠. 예,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이 쫀칭을 틀기 위해서는 겁을 줘야 되잖아요. 겁을 줘야 되고 네. 우리가 강아지가 이제 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을 팍 떨면서 그죠? 네. 물을 털어내죠.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털어내는 게 똑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런 변동성이 네. 저는 이런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줘서 떨쳐버리게끔 네.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벌써 1월 11일 이후 지금 이제 두 달이 정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는 실적 장세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 어떤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려 말씀하시면 지금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네.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 장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가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안 나왔을 때 정도로 우리가 변수를 체크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한번 흔들리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금리 2%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리도 체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금리는 일단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네. 그리고 잠깐은. 네. FMC 회의에 대해서도 다들 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번 FMC 이후의 FOMC 변동성이 회의는 올해 연말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요? 네. 우리가 페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럼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그렇죠. 하죠. 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 통화량, 고용, 예. 완전 고용을 예.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고용과 물가를 이제 항상 타겟으로 하는데 물가 고용을 너무 늘리려고 너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보면 경기가 안 살아나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네. 이걸 갖고 이제 뭐 필립스 곡선도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딜레마에서 어느 쪽을 이제 할 거냐 가중치를 많이 둘 거냐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중앙은행은 조금 달라요. 물가를 올려야 돼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페드는 물가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타겟 물가 목표제가 보면 물가를 어떻게든 1% 0%로 낮춘다가 아니라 네. 2%까지 끌어올린다죠. 그게 금융위기가 있고 난 이후에 네. 버냉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풀면서 네.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돈을 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가가 그냥 안정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면 그리고 물가가 훅 네. 튀어오르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그죠? 그러면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페드는 왜 자꾸만 물가를 올리려고 하죠? 왜 그런 그래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은 어마어마한 쌍둥이 적자로 매년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나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열심히 일해서 예.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많다 보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자기네들이 만들어 파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죠.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계속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왜? 어떻게 안 망하죠? 소비 때문인가요? 네, 소비인데 아니 돈을 무슨 네. 벌어야 우리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 뭐 10개 들고 다니면서 네. 계속 빚내서 쓰다 보면 결국은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탕진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카드 사태도 났었는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네들이 팔아서 버는 것보다 지네들이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계속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네.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강할 수가 있죠? 네, 네. 왜 강할 수 있냐면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돈을 찍어낼 명분이 필요하고요. 네. 예.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찍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 달러에 적혀 있는 대로 1달러당 얼마의 금으로 바꿔달라고 해버리니까 네.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그거 안 할래라고 1971년도에 선언하게 되죠. 그 이후로 어쨌든 미국은 돈을 찍을 때마다 명분이 네. 필요하고요. 예. 그 명분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네. 이런 위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는다는 명분으로 돈을 찍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유발시켜야 되는 이유가 미국의 부채가 2경이 넘어요. 2경. 미국 정부의 부채가. 예, 그 2경이 넘는 부채를 갚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독일이 했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내는 방법으로 뭐 이제 2억 마르크를 줘야 돼요. 근데 2억 마르크를 줘야 되는데 마르크를 왕창 찍어버려 가지고 슈퍼 울트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2000%씩 물가 네. 상승은 그만큼씩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2억 마르크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2천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됐었는데 네. 나중에 물가 상승에 인해서
20억 정도만 내면 되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엄청난 이경이 넘는 적자, 그게 다 국채로 이제 발행을 해서 네. 하고 있는데, 그 갚아야 될 실질 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물가를 올려버리는. 네. 그래서 미국의 페드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중앙은행의 기능, 물가 안정이 물가를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물가를 어쨌든 올리는. 계속 네.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는 이 미국의 페드가 야기시키는 이 물가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노동의 가치로 받은 월급 소득. 받으셨잖아요. 그 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계속 녹아버리니까 떨어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투자를 한다.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짧은 질문에 너무 긴 답변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서 연준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네.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이 주식에는 걸림돌이 아니다. 라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연준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될 만한 악재 요인으로 보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는지도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제가 연말까지 네. 물가 올라가도 괜찮아. 그런데 금리도? 제일 중요한 거 고용. 아까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전 세계에서 이 탄탄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네. 무너지게 되고요. 네. 미국의 내수가 무너지면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미국 정부나 페드는 네. 고용을 무조건 5%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걔네들의 타겟은 맥시멈 임플로이먼트를 달성할 때까지 네. 계속 이 자산 매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번에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4%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완전 고용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래서 이 완전 고용 수준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네. 페드가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이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예상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 예상 실적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이익 기준 8조 5천억 원 정도 맞나요? 네, 맞나요? 대단하시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컨센이 이게 대본에도 없는 건데. 열심히 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의 네. 이번 1Q 예상 컨센서스죠.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한 8조 5천억이 지금 컨센서스예요. 주식은 모두가 다 좋다 하는데 주가가 빠지죠. 모두가 안 좋다 할 때 또 주가가 올라가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 모두가 좋다든 안 좋다든 그 기대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게 이제 프라이싱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번에 8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미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8일 정도에 아마 네. 실적을 발표하죠. 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8조 5천억이냐 아니면 8조 2천억이냐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 7조 대도 얘기하거든요. 7조 대 나오느냐 아니면 또 항상 삼성전자는 약간 톤다운 해놨다가 잘 늘 나오기도 하고.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가 3,200을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30%잖아요. 네. 고스피. 네. 네, 이 30% 차지하는 이 반도체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익이 나오는지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좋게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최근에 다행스러운 거는 네. 이 시총 상단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네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 요즘 너무 선전하고 있죠. 주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얘네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네. 단단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이쪽만 수익이 잘 나오면 그러면 전고점 트라이는 아마 네.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페드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걸 잘 관찰하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고용이 뒷받침이 되느냐 이거고 시장 컨센에 부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전문의 그러면요, 저 궁금한 게 지금 실적 장세 혹은 작년의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유동성 장세로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풍부하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의께서 다른 방송을 보니까 아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실적이 뒷받침된 장세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장세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은 무조건 실적 장세예요. 지금은.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동성 장세는 예. 페드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이번처럼 낮춰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2001년, 2년, 3년 초까지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났을 때 2008년도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그럴 때 한 6개월 동안 네. 강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거였고요. 네. 이번에 그랬고 그러니까 네. 한 20년 동안에 한 3번 있었던 거죠. 예. 그 외에는 네. 전부 다 실적 장세예요. 아.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실적 장세로 보시면 되고 네. 이 실적 장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과거 이제 뭐 칠공주였던 차화정이었던 전차 부대였던 전부 다 이제 실적과 연관된 키워드였고요. 네. 예, 최근에 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차화정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이 차화정 장세가 차가 보면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100% 증가하는 이 모멘텀이 없었으면 차화정 장세 차는 아예 없었을 거예요. 네. 전기차만 올라갔겠지 기존에 내연기관차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안 생겼을 네. 거예요. 이 모멘텀이 있어서 결국은 올라갔던 이익이다. 거고 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최근에 화학 왜 제품 이렇게 잘 가격 가는지요? 스프레드 좋아지면서 엄청 잘 가잖아요. 전부 다 보면 이익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올해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다른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익 추정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는 펀드 매니저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EPS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계속 실적을 계속 따라가 봐야 돼요. 네네네. 예상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치가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실적 장세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차화정 장세가 끝이 나요. 네. 네, 끝이 나고 2012년, 13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11년도, 10년도에 엘피다가 망하고 11년도에 하이닉스가 망해요. 망하면서 2011년도 11월 달인가에 보면 하이닉스의 우선 인수 협상자로 SK텔레콤이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요. 네. 그런 구조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2013년, 14년도에 반도체 랠리가 있는데 그 있기 전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화학도 결국은 너무 이제 차화정 장세에 그 높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정이 되면서 네. 화학 정류도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끝이 나면서 12년, 13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의 이익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산업재가 박살이 나고 네. 그때 당시에 12년, 1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GS건설 같은 경우가 망할 뻔했어요. 건설사들이요? 두산 위버 이런 그렇게 큰 부분도 건설사가. 많이 예. 그 여기 바로 옆에 우리 방송국 있는 옆에 합정동에 네. 무슨 폴리스인가 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 미분양이었잖아요. 엠폴리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20%도 안 차가지고 예.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뭐 80%가 다 안 됐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 아주 험악한 산업재해의 실적 쇼크 속에 주가가 빵빵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때 2년 만에 7배 올라가는 주식들, 7배, 10배 나오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었어요. 아. 2011년부터 12년, 13년 초까지 예. 삼성전자의 랠리가 시작되고요. 그 삼성전자의 랠리가 왜 왔냐면 갤럭시 노트라는 게 2011년도 10월인가에 출시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아이폰의 아성에 뭐 LG전자, 모토로라, 노키아 다 망하고 네. 삼성전자도
이 모바일 사업부가 휘청거려 있을 때 갤럭시 S 시리즈를 냈더니 아니 아이폰 따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공방이 많았었죠. 맞아요. 그런데 대면적 갤럭시 노트와 펜이 들어가죠. 네. 그게 들어가면서 히트를 치면서 2011년 말부터 12년, 13년까지 예.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이 24%까지 올라가면서 1등이 돼요. 전 세계 1등이 되는 와중에 네. 그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10배씩 나거든요. 옵트론텍, 파트론 같은 기업들이. 네네. 그래서 시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익이 나는 종목과 섹터와 섹터를. 기업이 뭔지 그거 공부하는 게 나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시클리컬들이 먼저 돌면서 이익이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연말까지 계속 어디서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지 네. 그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스승님께서 혹시 콕 집어서 그래서 EPS 트래킹을 해보시니 가장 유망한 올해 성장을 보일 종목들은 이것이더라라는 게 있을까요? 네. 섹터들. 아직까지는 뭐 기업들의 이익을 네. 나오지도 않는 이익을 전망한다는 게 그래도 작년에 또 코로나 기저도 있고 또 지금 그쵸.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네. 무서운 섹터를 사라는 거죠. 무서운 재무제표가 섹터. 작년에 망가져서 아.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딱 들어가려고 보면 예. 아니 이런 재무제표에 이익도 안 나고 음. PER이 원래 이제 저 PER이라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익이 안 나는 국면에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PER이 계산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적자가 나니까 적자 어떻게 때문에. PER이 네, 계산이 돼요. 계산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보면 최근에 보면 마이너스 뭐 700억 적자였다가 마이너스 5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하기 전에 최악의 국면이 이제 곧 지날 거야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스페인 독감이 있고 19년까지 2년 동안 세컨 팬데믹이 있고 그것 네네. 때문에 그때 경기가 뭐 되게 위축이 되고 그랬지만 1920년부터 메이저리그의 야구 관객 수가 2배로 늘어나요. 보복 소비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정말 다행스러워요. 4명 중에 2명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게 아직도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4명이 모두가 다 뭐 코로나 이거는 이제 끝났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7, 8월 달 되면 이제는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또 영향을 줄 거야.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영향을 줄 거야.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컨택 주식들을 살려고 하면 여전히 두려울 거예요. 머뭇거리게 될 것 같아요. 50% 이상 투자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되고 이런 현상이 없어지면서 네. 그 50%의 비관론자들이 나중에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컨택 주식들은 네. 지금이라도 사서 먹을 룸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되게 뻔한 논란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가치주와 성장주 지금 계속 대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도 기회가 지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금리가 여전히 시장 안에서 뭔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한 우리가 이 논란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무님. 전무님께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금리 인상기 속에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양쪽을 다 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무님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신가요?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워런 버핏이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워런 버핏이 과연 가치 투자자인가? 왜 3년 전에 애플을 그 비싼 가격에 샀을까?
3년 전에 한번 3년 전 밸류에이션 한번 보세요. 네. 과연 애플이 싼 가격에 거래됐었는지. 네. 그걸 좀 보시고 네. 뭐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1968년 정도를 지나가면서 네. 본인이 그 벤자민 그레엄의 스타일에서 필립 시시의 스타일로 약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네. 좀 위대한 기업을 사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아. 그 위대한 기업을 사는데 쌀 때 공격적으로 아주 잘 사시죠. 워런 버핏은.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니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자면 그 수많은 가치주는 왜 안 사는 거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 또 가치 투자자의 대가라고 하면 피터 린치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피터 린치 제가 제일 존경하고 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분이에요. 정말요? 네. 저희는 운용을 계속 피터 린치식의 운용을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는 보면요. 네. 가치 우량 자산주를 안 사요. 피터 린치는 고성장주를 좋아했고요. 네.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 전체 편입비의 60%를 담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1930년, 40년대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도 작았겠죠. 네. 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도 작은데 가치주, 아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네. 기업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거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빨리 발굴하는 게 떨어져 있는 돈을 짚는 거랑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나스닥에도 투자할 수가 있고 네. 나스닥이랑 저쪽에 미국 시장에 그 러셀 우리가 200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러셀 5000 뭐 해가지고 종목 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2200개 종목 있죠. 네. 네. 그 많은 종목들 중에 가치주가 너무 많아요. 예, 가치주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가치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치주가 널려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가치주는 가치 영역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멘텀을 보고 피터 린치처럼 턴어라운드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왜 저도 오랜만에 이제 가치주 사야 된다라고 그동안 한 최근 거의 몇 달 동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화정이 전부 다 가치 영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치주라서 제가 차화정을 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익 네. 모멘텀이 이제 턴어라운드. 예,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으니까 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비싼 주식을 저도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PBR 0.5, 0.2에 있는 엄청나게 싼 주식을 턴어라운드 하는 모멘텀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예, 손쉽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가치주 영역에 있으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보여요. 네. 한 50종목, 100종목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그래서 조금 가치주에 올해는 좀 초점을 맞추시고 성장주가 끝났다가 아니라 네. 가치주가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성장주는 기다릴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가치주로 먹고 다시 성장주로 와도 지금 이 가격에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가치주를 약간 뭐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치주를 일부 좀 편입하면서 약간 우리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양분화된 질문, 굉장히 우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문 현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치의 영역에 있지만, 가치주의 영역이지만 이제 다시 돌아서 더 강하게 갈 종목들을 선택하자.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이런 질문 또 드리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네. 내 후손 대대손손 물려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주식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 네, 그거는 아닌가요? 네, 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무슨 강남의 아파트라 생각하자고요. 네. 그러면 이 강남이라는 부분이 물론 신도시가 개발돼서 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을지로부터 네.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뭐 강남은 뭐 논밭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소위 말한 강남 부촌의 이 부촌의 그 코어가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기업은 더해요. 기업 최근에 보세요. 2차 전지에 최근에 쇼크가 있었던 게 네. 결국은 폭스바겐이 내가 자체적으로 하지 테슬라가 내가 자체적으로 기가 팩토리 더 확장할까 이런 것처럼 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가 30년, 50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자손손 물려줄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저희 친척분 이제 그 뭐 호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군대 가 있는 저희 그 조카들을 만났어요. 네. 그 군대 가 있는 조카들 보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과거에 이제 30년 동안 우리 존리 대표님이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달 100만 원 샀었으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3억 6천이라는 돈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80억이 됐다. 네. 그거는 이제 30년 전 얘기인데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뭘 사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경쟁자가 안 보이는 아주 탄탄한 플랫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네들은 군대 월급 얼마 받냐니까 52만 원 받는데 그걸로 일단은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냥 카카오나 사라고 그랬어요. 카카오든 네이버든 얘네들이나 사면 그래도 예금 넣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하지만 2년 뒤에 카카오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또 들어오는지 봐야죠. 그렇죠. 네. 계속 추적하는 게 필요한 거네요. 네. 제가 너무 또 의문을 했네요. 아니요. 제가 그게 얼마 엄청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조카 생일이어가지고 저도 초등학생 조카를 뭘 사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산업 안에서 기회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또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식이 답인가? 여러 자산을 놓고 봤을 때요. 주식만큼 정말 좋은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존리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탑티어로 올라가는 국가예요. 우리가 10배, 20배 나는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어요. 10배 나는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데 네.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세계에서 와 해줄 때 그 기업은 10배가 나요. 네. 삼성전자가 그랬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뭐 JYP 같은 경우가 시총 600억 정도 하다가 1조가 넘어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탑티어로 올랐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보면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독일, 일본을 지금 뭐 제끼는 그런 느낌까지 들잖아요. 이노베이션 넘버원. 산업별로 1등이 많죠. 네. 그래서 산업별로 1등이 나는데 그 1등을 주도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면 부동산보다 그다음에 예금보다 훨씬 낫죠. 비트코인보다. 저는 제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못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뭐 그냥 모든 자산을 다 주식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요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배워야 초대석, 오늘은 인피니티 투자자분 박세익 전무와 뜻깊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